75페이지. 학문 자체를 이제 문학이 문자로 기록된 문은 자체를 완전히 그냥 다 묶어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학문 자체를 이야기하던 그 시기 그냥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문학한다라는 게 그냥 뭐 소설 쓴다, 시 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문학을 한다, 즉 글자로 관계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게 1000년 전에는 뭐 적어도 키예프 루스이라고 하는 러시아인들, 우크라이나인들, 벨라루스인들 그들의 조상들에게는 그냥 글자를 쓰고 글자로 뭔가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문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지금과는 그냥 상당히 이제 넓은 뜻으로도 이해되었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그냥 역으로 조금 추정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 아래를 볼까요? 아래는 러시아 최초의 기념비적인 문학 텍스트로 간주되는 지난 시절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다 해가지고서는 여기서 우리는 현재의 문학이 지닌 가치 또한 조금은 역설적이지만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오네요. 조금 긴 이제 인용인데 뭐 짧은 책에서 그냥 두껍지 않은 책에서 긴 인용을 할 때는 뭐 저자가 충분히 이제 인용할 만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용할 겁니다. 한번 인용 한번 보도록 하죠. 선생님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최소한 인용문 텍스트, 우리말 텍스트예요. 러시아 텍스트도 아니고 뭐 다른 나라 말 텍스트예요. 그냥 한글 텍스트예요. 선생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위 너무 밋밋하잖아요. 나 혼자만 계속 75분 동안 혼자서만 막 떠드니까.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선생님 조금 쉬세요. 그래요. 현아 오늘 읽어봐 주세요. 야로슬라프는 키예프에 커다란 성을 건설했다. 그는 독서에 전념하여 밤낮으로 계속해서 책을 읽었다. 그는 많은 필경사를 모아 그리스어로 된 책을 슬라브어로 번역했다. 참된 신자들이 교화되고 종교적인 교육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책을 번역했다. 이 공우가 하는 일은 한 사람이 땅을 갈고 또 한 사람이 씨를 뿌리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거두어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 블라지미르가 세례를 통해 러시아를 기독교화했을 때 그는 쟁기로 땅을 갈고 썰애질을 하며 신도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씨를 뿌렸다. 그리고 이제 책의 가르침을 통해 곡식을 거두게 되었는데 이렇게 책으로부터 얻는 이득은 참으로 컸다. 우리는 책을 통해 회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는 우리가 글로부터 지혜를 얻고 근육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책은 전 지구를 적시는 강과 같다. 책은 지혜의 샘이다. 책은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갖기에 우리는 책을 통해 슬픔을 위로받는다. 책은 자기 절제의 고백이다. 그 지혜가 크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가 책에서 주의 깊게 지혜를 구하면 그대의 영혼은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책을 읽는 자는 종종 하느님과 성자와 대화를 한다. 만일 예언자의 말씀이나 전도사와 사도의 가르침이나 거룩한 사제들의 생애전을 갖고 있다면 그의 영혼은 그것에서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야로슬라프는 이렇게 책을 사랑하는 자였으며 많은 책을 써서 그 자신이 건축한 성소피아 성당에 보관하였다. 어때요? 지금 읽는다 하더라도 크게 어색하거나 좀 촌스러운 생각이라든지 좀 답답하고 보수적으로 느껴진다든지 그런 느낌 사실 별로 안 들어요. 안 들지요. 또 어떤 부분은 맞아 참 그런 면이 있지.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고 생각 못하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 쓰여진 걸 다시 보니 그럴 수 있겠네 라고 다시 생각된다 라고 할 만한 부분도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뭐 충분히 이렇게 그냥 느껴질만 하기도 합니다. 책 자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책을,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뭐 여기서도 부분에 따라서는 심히 그냥 조금 이제 종교적인 텍스트를 깔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독교 전파라든지 내지는 또 뭐 지금과는 조금 다른 책을 통해서 오히려 그냥 금욕의 지혜, 절제하는 그 지혜 기쁨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이제 부분 약간 이제 뭐 논쟁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절들, 그런 문장들도 뭐 조금씩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긴 하나,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전혀 다른 이른바 사고의 체계, 그리고 그 사고의 체계를 통해서 현세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뭐 육체적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렴풋하게 상상해 나가던 초기 시기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때 당 사람들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뭐 일종의 반증입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뭐 자신들의 아주 그냥 실리적인 목적, 뭐 비잔틴이라고 하는 앞서 나가는 그런 이제 문화적인 세력, 정치적인, 군사적인, 상업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그 세력, 그들과 조금 이렇게 그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종의 하나의 뭐 수단처럼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함께 전해진 문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는 뭐 자신들의 어떠한 이제 조금은 이제 삶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실제적인 편의를 뭐 도모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가 있어요. 그래서는 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도 이제 많이 좀 진실하게 남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또한 뭐 그런 좁은 의미에서 종교적인 것, 그걸 떠나가지고서는 결국은 책이라고 하는 것, 뭐 즉 글자로 이루어지는 문자 텍스트, 그리고 그 문자 텍스트의 집합체로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정도까지 뭐 조금은 이제 메타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역시 좀 뭐라고 할까나, 굳이 그냥 뭐 다르다라기보다는 역시 뭐 이게 또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러시아인들에게 있어서 문자, 그리고 글, 그리고 남겨진 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들의 처음 뭐 시기 때부터 이들은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었던 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그래도 어렴풋하게나마 추정하도록은 해주는 뭐 최소한의 근거 정도로서는 이 부분 충분히 이제 뭐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는 이제 뭐 책 쓰는 그 저자도 또한 이제 뭐 짧지 않은 텍스트이나 뭐 직접 인용해 와 가지고서는 이제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7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책은 전 지구를 적시는 강과 같다. 책은 지혜의 셈이다. 뭐 조금 이제 약간 오글거리는 느낌도 살짝 있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는 뭐 전혀 뭐 틀린 말이다, 뭐 엉뚱한 소리다라고서는 그냥 뭐 이렇게 해버리기는 조금 그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부분으로 이제 한두 개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76페이지 세 번째 줄. 책을 읽는 자는 종종 하느님이나 성자와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체크처럼 밑줄이라도 좀 그어 놓으세요. 약간 뭐 한두 가지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뭐 이제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책을 읽는 자는 종종 하느님이나 성자와 대화를 한다. 일단은 그래서는 여기서 말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른바 이제 뭐 종교적 서적, 이제 뭐 성서를 비롯한 복음서 등등을 이야기할 겁니다. 참고로 성서 전체가 그리스어에서 러시아어로 번역된 것은 한참 이후의 일이에요. 처음에는 이른바 사복음서부터서는 이제 부분 먼저 번역이 되기 시작하고, 번역은 뭐 이제 고위 성직자들 중에서는 그리스어를 자기가 배워가지고서는 이제 그리스어 원전을 이제 보거나 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슬라브어라고는 러시아어로서는 다 그냥 성서 전체가 그냥 뭐 전문 번역이 다 된 것은 한참 내려가는 후대의 일입니다. 그래서는 부분 먼저 번역돼서는 거의 그냥 뭐 읽히기 시작했었고 그랬었습니다. 어쨌건 책을 읽는 자는 종종 하느님이나 성자와 대화를 한다. 뭐 이 문장에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그냥 뭐 성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종교적인 서적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세 문학에서 약간 이제 조금은 기본적인 특징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세 시대 때는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것에서 뭔가 새로운 것, 자기가 몰랐던 것을 찾아낸다라기보다는 익숙한 것, 알고 있는 것, 그걸 다시금 반복해서 읽으면서 반복해 읽고 반복해 읽으면서 그 속에서 결국은 믿는 마음을 더 키워나가고 믿는 마음을 더 충실하게 더 깊게 해나가는, 그게 중세시대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 유럽 전체라고는 이야기 못하겠어요. 러시아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바탕이 되는 원론적인 입장으로서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세시대 때의 이제 가장 이제 원론적인 목적이었어요. 책을 읽는 것, 내가 모르는 것, 어떤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 내가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을 책에서 찾는 것, 이런 정도의 의미라기보다는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다시금 스스로에게 알려주고 다시금 이제 일깨우고
알고 있었지만은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금 상기하면서는 이제 결국은 조금씩 조금 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이른바 책을 읽는다. 뭐 여기서 책을 읽는다라고 해서는 이제 성서가 되겠지만 이제 익숙한 내용들을 계속 읽으면서 왜 뭐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거나 내용 뻔히 다 아는데 그것 왜 또 읽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생각을 아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읽고 늘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게 중세시대 때의 기본적인 독서 이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문학을 사유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문학이 문으로 학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점이다. 말이 좀 그렇네요. 오늘날에도 약간 뭐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네요. 오늘날에도 문학의 심미적 속석에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인식과 실천이 담겨 있는 것이다. 고대 문학은 바로 이 점을 현대의 우리들에게 크게 시사한다. 러시아의 고대 문학에서 우리는 협소한 문학 개념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문학에 내재된 근본 정신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요 마지막 부분 나오는 것은 이제 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현옥은 읽었었던 이제 인용에 대해서 이제 좀 총론적으로 정리해 가지고서는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자의 문화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조금 다른 내용 나오는 부분 요거 한 3페이지 정도 얼른 보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고골은 죽은 혼 묘르트의 두슈라고 하는 이제 뭐 유명한 작품이 있지요. 러시아어와 러시아 민족성을 다음과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한다. 한번 봅시다. 그냥 고대 것만 아니라 그냥 약간 책 구성 자체도 뭐 고대에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를 사실상 러시아는 시간 한참 지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기본적인 정신에서는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나중에도 이러저러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어디서 왔느냐, 뭐 괜히 비롯된 것인지는 아닌가 아닐 거냐, 두 사이가 최소한 그렇게 뭐 1차적인 연관성을 추적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긴 시간을 두고 비슷한 성격이 다시 드러난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의미에서라도 그렇게 이제 그냥 옛날의 텍스트 그다음에 오늘의 텍스트 이렇게 그냥 좀 넘나들면서는 맛보기처럼 이제 그렇게 보여줍니다. 볼까요? 러시아 사람들은 심하게 표현한다. 누구에게 만일 별명이 붙게 되면 그것은 친척뿐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지고 그가 일을 하건 퇴직을 하건 삐지로부르크로 가건 세상 끝으로 가건 별명을 끌고 다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간사한 꾀를 내어 자기 별명을 고상하게 바꾸려 해도 27페이지 서사들을 글 쓰는 사람들 돈으로 고용하여 고대 공후 가문에서 나온 것처럼 만들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별명이 스스로 목청껏 까마귀처럼 깍대며 어디서 날아온 새인지 분명히 자기 스스로 말할 것이다. 핵심을 찌르는 말은 써놓은 글처럼 도끼로 찍어낼 수 없는 것이다. 독일 사람도 핀란드 사람도 다른 혈통도 없고 오직 자연 그대로의 생생하고 활기 가득한 지혜가 있는 러시아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온 말은 언제나 핵심을 찌른다. 뭐 그걸 생각입니다. 그걸 생각이긴 하나 그래도 이제 뭐 너무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다라고서는 그냥 이렇게 손쉽게 지부하기에는 조금은 그러기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핵심을 찌르면서 이제 나오는 그 말은 주머니 속으로 기어들거나 어미닭을 병아리를 품듯 둥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지니고 다니는 여권, 신분증명서처럼 찰싹 달라붙어서는 당신의 코나 입술이 어떻게 생겼든지 이후에 무엇 하나 그 말에 덧붙이지 못한다. 당신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한 번에 알 수 있다. 신성하고 경건한 러시아의 둥근 지붕과 십자가가 있는 교회와 수도원이 셀 수 없이 많이 흩어져 있듯이 이 지상에는 무수히 많은 종족, 세대, 민족들이 무리를 이루어 여기저기 번성하고 있다. 모든 민족은 힘의 증표를 지니고 정신적인 창조력, 선명한 특성, 그 밖에 타고난 재질을 풍부히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고유한 자기 자신들의 말로 구분된다. 대상이 어떠하다 표현하는 그 말은 표현 속에서 자신만의 성격을 반영한다. 영국 사람의 말은 마음을 꿰뚫고 인생을 현명하게 알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프랑스 사람의 연약한 말은 꾀꼬리처럼 경쾌하게 반짝이고 흩어져 버린다. 독일 사람들은 모두에게 이해되지 않는 자신만의 지적이며 메마른 말을 고심하며 내놓는다. 그러나 핵심을 찌르며 표현된 러시아의 말만큼 그렇게 가슴 속에서 거만하고 활기차게 튀어나오며 끓어오르고 생명력이 충만한 말은 없을 것이다. 제일 마지막 부분쯤 이제 요 얘기가 사실상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러시아어라고 하는 것,
러시아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지닌다라고 뭐 이제 러시아 사람으로서 작가라고 하는 조금은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어 뭐 자기 자신을 늘 이제 작업하는 도구로서 러시아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조금 일면적이고 약간 비상적이고 편파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영어는 이렇다, 독일어는 이렇다, 프랑스어는 이렇다,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 뭐 그냥 그럴 만한 부분도 있겠다 치지만은 또 역시 그냥 어느 정도 약간 좀 이 제한된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여겨질 만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고골이라고 하는 러시아 작가가 다른 나라 말이 어떻다라고 평가하는 것, 그게 뭐 정확하게 옳다, 그르다, 어느 정도 뭐 합당하다, 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러시아어에 대해서, 러시아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른바 받아들이고 있으며 자기가 작가로서 말과 글을 가지고 작업하는 작가로서 자기가 이제 느낀 러시아어에 대해서 어떻게 러시아어 화자인 러시아어 독자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그 부분이 이제 뭐 이제 우리 생각해야 될 그런 말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이 그렇네요. 핵심을 찌르며 표현된 러시아의 말만큼 그렇게 가슴 속에서 거만하고 활기차게 튀어나오며 끌어오르고 생명력이 충만한 말은 없을 것이다. 러시아의 그런 이제 뭐 아주 그냥 이 생기라고 하는 것, 활력이라고 하는 것, 러시아만의 그냥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아유 한국말이 세계에서 최고지. 러시아 사람이니까 아유 러시아 말 좋아 세계에서. 뭐 그다음 또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뭐 그 어떤 사람 뭐 터키 사람이 그냥 터키어만큼 세계에서 아름다우면서도 터키어만큼 세계에서 과학적이고 정교한 언어가 또 있겠냐. 어떤 이란 사람이 인류 역사를 살펴보라. 페르시아어만큼 고대로부터의 인류의 지혜를 응축하고 있는 이른바 지혜의 샘으로서 페르시아어만한 언어가 또 있겠느냐. 각자 자기 자신의 언어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자부심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뭐 그거 없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차라리 좀 더 이상할 수 있지요. 그런 것 동시에 러시아어는 러시아 사람이 생각하건 그래도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학을 어느 정도 한 20년 넘어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저 같은 삼자적 외국인이 마치 장님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 더듬 저도 역시 약간씩 더듬어 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어는 확실히 좀 특이한 언어예요. 같은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는 언어들 중에서 러시아어는 확실히 좀 특이한 언어입니다. 특이하다라고 하는 게 뭐 긍정적인 의미로든 부정적인 의미로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실히 자체의 묘한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오히려 저는 보면은 우리말이 의외로 생각보다 조금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번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딱 두 개를 맛복처럼 대놓고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러시아 원문이 이렇는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물론 또 한편으로서는 한국어를 러시아로 번역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러시아인들과 이제 요거 러시아어로서는 이렇게 쓸 때 일단 이 한국 이거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정확하게 의미를 확인하려고 할 때 저도 설명을 해주면서 야 이런 부분은 정말 러시아로 옮기기 어렵겠다라고 얘기해지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긴 하나 뭐 이제 그냥 러시아어 자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러시아어는 그 자체로서는 조금은 특징적인 면이 당연히 있어요. 핀란드 말은 어때요, 엘리자? 핀란드 말은 러시아어 틀리잖아요. 우랄 알타이어라서는 이제 네, 아주 틀리고 번역할 때 뭐 역시 이제 그냥 그러저런 문제. 핀란드 말이랑 한국어가 하는 데는 그럼 생각하기도 싫군요. 그래요. 하여튼 뭐 러시아어의 그런 이제 조금은 독자성, 특이성 이제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제 중세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자, 중세 동슬라브 문학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다음에 이 책의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문학은 유럽 일반의 문학과는 조금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저자는 어느 정도 잊지 말자라고 하는 뜻에서라도 엇갈리지만은 나는 차라리 고대 러시아 문학이라 쓰겠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우리 뭐 바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그랬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러시아 문학 또한 이른바 유럽 문학이다라고 하는 보편성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게 그냥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편성의 맥락에서 러시아 문학 또한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러시아 문학은 이른바 이러저러한 유럽 문학 중에서 뭐 독일 문학, 영국 문학, 프랑스 문학, 이탈리아 문학, 이렇게 유럽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이러저러한 개별 민족 문학들 중에서는 조금은 독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것 또한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감안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보편성이라고 하는 가장 바탕이 되는 맥락, 그거는 뭐 언제나 그냥 유념해야 될 것이고, 이제 바탕을 이루는 보편성이라는 맥락 위에서 따져보았을 때 이른바 특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여타의 유럽 민족 문학들보다는 특이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껴진다. 이렇게는 또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사실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그 두 맥락을, 보편성과 특이성, 보편성과 개별성이라고 하는 그 맥락을 균형 있게 좀 잘 잡으려고 하는 것, 그게 사실은 뭐 우리 입장에서 러시아 문학사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가장 이제 원론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본원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문자의 문화라고 하는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 윗부분까지 그냥 뭐 짧게 이어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뭐 말하고 싶은지 대략 이렇게 그냥 인용 역시 그냥 길게 끊어오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뭐 암시처럼 이야기하고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볼게요. 이거는 러시아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의 민족성을 그들의 언어가 주는 사회 분위기에 빗대어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다. 고골이 제시하고 있대. 러시아의 민족성은 특히 직설적이며 격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솔직하다. 밑에 시도 나오지요. 러시아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보편이라고 하는 자로도 제어서다. 우모음라스유 바냐 밀자 하면서 이제 나오는 그 뭐 주제프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시지요. 그게 이제 각주 5번에 나오는 이제 뭐 그겁니다. 어쨌거나 고골이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곳은 모든 민족은 힘의 증표를 지니고 정신적인 창조력, 선명한 특성, 그 밖에 타고난 재질을 풍부히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고유한 자기 자신의 말로 구분된다. 대상이 어떠하다 표현하는 말은 그 표현 속에 자신만의 성격을 반영한다라는 부분이다. 예컨대 말과 문화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서는 아까 우리 이제 인트로처럼 봤었던 이제 질문, 언어, 예술에서 이야기했었던 이른바 문학은 질문하는 행위 자체이다.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질문하는 행위를 문학은 언어로서 한다. 그리고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 상반된 속성을 지니니, 첫 번째는 관례성을 지니고, 일단 언어가 나 혼자만의 언어가 이해될 수 있을 여러 사람의 공통의 도구로서 언어는 일단은 기반해야 되는 거고, 그건 이제 그냥 관례성이라고 하는 언중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맥락을 지닐 것이고, 또한 동시에 문학의 언어가 여타의 언어와 구별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질문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문자 텍스트로 이루어지는 문학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문학은 또한 이른바 뭐 창조적인 그런 이제 새로운 언어를 내놓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내놓는 창조적인 새로운 언어, 그것이 문학 작품이다. 그리고 그 문학 작품을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것, 그게 바로 문학학이 될 것이다. 뭐 이야기는 그렇게 이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른바 러시아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역시 아주 조금은 특이하며, 그러한 특이함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무엇보다도 생명력, 생동감, 활기, 바이탈리티 하는 그런 면에서 러시아어의 그런 이제 표현의 특이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은 뭐 저자 이야기 같아. 뭐 그런 것이고, 이제 그걸 이제 원론적으로 정리하는 표현, 이제 말은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 표현되는 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돌려서는 이제 약간 뭐 학습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뭐 내용을 시작할 겁니다.
러시아의 말을 담는 문이, 즉 문자는 키릴 문자이다. 키릴리자라고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전에 저기에 봤던 거 기억납니까? 키릴리자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키릴이라고 하는 사람, 키릴 메포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제 그 형이었었던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지요. 키릴리자 이야기를 얼마나 해야 되나? 하나 더 들어갑니다. 아침이라서 그렇나? 정신이 왜 이렇게 멍해. 키릴리자의 이 명칭은 9세기 슬라브인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한 비잔티움의 선교사 키릴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왔다. 이야기했었지요. 뭐 했었습니다. 뭐 그래서는 뭐 아버지는 그리스 혈통이고 엄마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이제 과거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뭐 그 한 부분이며 뭐 이제 그 그리스하고서는 멀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접경해 있다시피 정도 그냥 가까운 쪽이에요. 그래서 비잔틴 제국 때 이제 뭐 비잔틴 제국의 이제 뭐 당연히 영역 일부였었습니다. 키릴과 그의 형 메포우지는 슬라브인들에게 그리스도 포교하기 위해 성서 그리스도교 문헌들을 번역하기 위해 문제의 필요성 절감하고 말은 있었지만 글은 없었던 슬라브인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글자라고 하는 문자 체계가 필요하고 그 문자 체계로 이른바 성서를 이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번역해서는 그들에게 포교하는 것, 그게 필수적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뒤에 나오려는가? 그래 밑에 나오니까 이야기할게요. 이들은 그리스 문자를 기반으로 그리스 문자에는 없는 슬라브 발음을 표기할 몇몇 문자 추가하여서는 키릴 문자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 이미 문자의 문화적 의미가 담긴다. 무슨 말인지. 당시 서구의 모든 민족은 자국의 방언과 관계없이 라틴어만을 지적 유산을 전수하는 언어로 사용했다. 그래서 서구의 문화권을 라틴 문화권 내지는 뭐 심지어는 라틴 알파벳이라고 우리 이야기도 하잖아요. 키릴 알파벳과 반대되는 것 라틴 알파벳. 그리고 그 라틴 알파벳을 쓰는 이러저런 언어들,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사실상 슬라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부분의 나라의 언어들 뭐 등등등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서구인은 로마의 언어, 곧 라틴어가 서구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이들의 지역적, 민족적 속성이 그다지 중요하게 존중받지 못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각주 7번 볼까요? 18세기 후반 독일의 낭만주의자 이 노발리스도 열정을 다해 게르만의 민족성을 추구하면서도 그리스도교 세계 또는 유럽이라는 자신의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사실상 하나의 그리스도교 국가였다. 즉 하나의 그리스도교 세계가 인간의 세계에 형성된 아름답고 빛난 시대가 있었다. 그때 동일하고 위대한 공통의 관심이 그 광대한 종교적 국가의 벽지까지 결합하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 조금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까요? 중세시대 때 10세기, 11세기 뭐 그냥 중세시대 때 언제 저기 잉글랜드 섬의 한 그냥 잉글랜드라고 하는 큰 섬에 아주 그냥 저 깊은 그냥 저기 산간 저기 그 떨어진 이제 해안가 마을의 출신의 존이라고 하는 청년 누군가가 우연히 기회가 닿고 해가지고서는 런던으로 와서는 라틴어를 배울 수 있었어요. 영국의 그냥 아주 그냥 깡촌 해안가 출신의 그냥 청년인데 어떻게 런던으로 오게 되고 어떻게 런던에서 라틴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나중 바티칸 시티, 이탈리아의 로마의 바티칸 시티로 가서는 거기서 라틴어로 이른바 바티칸 이제 교황청의 최고위 성직자와 아무런 불편 없이 서로 라틴어로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는 결국 나중에 영국이 낳은 이른바 위대한 중세시대 때의 철학자가 됩니다. 존 오컴이라고 하는 사람. 라틴어를 통해서 이른바 잉글랜드 섬의 그냥 해안가 벽지 마을에서 태어난 아무 그거 없는 청년이었지만 결국 그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해요. 프랑스의 저기 그냥 지중해 쪽에 한 역시 그냥 이 마을에서 뭐 ዣ크라고 하는 수도사, 스페인에서 온 그냥 이렇게 그냥 후안이라고 하는 수도사, 독일에서 온 요하네스라고 하는 수도사, 그들이 만약에 라틴어만 알았다고 하면은 그들은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의 교황청에서 서로 너무나 자유롭게 아무런 문제 없이 서로 그렇게 라틴어로 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중세 유럽이라고 하는 이른바 세계 문화사에서 1000년이 넘는 시계를 떠받들었던 큰 두 기둥은 하나는 그리스도교, 하나는 라틴어였어요. 이 두 기둥에 의해서 중세시대 때 유럽이라고 하는 문화적, 종교적, 지역적 단일체는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날 21세기 유럽연합, 이 태동할 수 있었던 결국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중세시대 때 그렇게 지금 여기 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물론 그 안에서 영국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은 느꼈을 테고 난 무엇보다도 프랑스인이라고 하는 역시 그냥 뭐 어느 정도의 느슨한 아마 21세기 현대의 국가 개념으로서 그렇게 선명하게 나누어지지는 않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잉글랜드 섬 사람이다. 나는 이른바 고을 지방 사람이다라고 하는 프랑스인이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스페인 반도사, 이베리아 반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스페인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은 어느 정도 느꼈지만은 그러나 역시 이른바 그리스도교를 믿으며 라틴어로서 서로 교유할 수 있는 정신적, 문화적 공동체의 일원이다. 자랑스러운 이라는 생각은 교육받은 사람 어느 정도 뭐 성직자 계층이든 세속적인 관료 계층이든 공유하고 있었던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른바 그러한 이제 하나의 토대 위에서 긴 세월을 함께 해왔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유럽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조금은 이상적인 프로젝트를 실현함에 있어서 그닥 거부 반응은 없었을 거예요. 물론 20세기 후반 뭐 2차 대전 전후 정치적 경제적인 그런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좀 더 강력한 이른바 연합체를 형성해야 되었고 경제적으로 좀 더 강력한 경제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 각자 개별 국가들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계산에 작용해서는 결국은 유럽연합이라고 하나로 뭉치자라고 했겠지만은 그러한 하나 유럽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이른바 예전에 겪었었던 그런 이제 역사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거부감 없이 두려움 없이 뭔가 이러한 이제 공포 없이 하나의 유럽이라고 하는 것을 지향할 수 있게 해주었었던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리 틀리지 않아요. 무슨 말하고 싶은가요? 우리도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유럽을 그렇게 바라보고 유럽 또한 자기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북아시아의 우리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 또한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른바 중국을 중심으로 유교라고 하는 것,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묶을 수 있었던 중화 문명권에 역시 이른바 조선이라고 하는 작은 반도, 일본이라고 하는 섬나라,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큰 중심의 땅, 뭐 중국과 접경에서는 상당한 중국과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던 지금의 베트남 북부, 인도차이나 반도의 북부 정도까지는 역사적으로 분명 하나의 이른바 중화 문명권 을 형성했다라고 이야기되고 맞는 사실이에요.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양반들 배웠다는 사람들 다 한자로서는 중국에 사신들하고서는 필담 나누고 얼마든지 글로 써가지고 보내면 거기서도 이해하고 거기서 나온 것들 이해되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른바 중세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 문명 어느 정도 라틴어라고 하는 공통의 매개로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배경에 깐 이른바 보통 이제 공통 문명권이었다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이 점이에요.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중세시대 때 기독교라고 하는 공통 문명으로 번성했었던 중세 유럽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가톨릭 문명 이제 문화권에서 성서로 남길 수 있었던 언어는 세 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믿던 히브리어, 그 다음에 그리스어, 그 다음에 라틴어. 요 세 가지 이른바 유니버설 랭귀지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보편 언어로서 하느님의 말씀은 기록될 수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아닌 다른 언어로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한다. 사양되었어요. 거절되었고 해서는 심지어는 안 되는 일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침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데 1517년 마틴 루터가 이른바 95개조의 반박문을 제시하면서 로마 가톨릭은 더 이상 종교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부패했다라고서는 들고 나왔었던 큰 이른바 이유
그리고 사실은 루터가 주장했었던 것 중에서 큰 하나의 요구사항은 이거. 왜 성서를 라틴어로만 쓰냐? 왜 성서를 그리스어로만 썼냐? 왜 성서를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만 여전히 남아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교육받지 못한 그러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평범한 독일의 그 어떤 농부, 평범한 독일의 그 어떤 이른바 상공업자 시민은 왜 자기 말, 내가 말하고 내가 상대하고 이해하고 이제 알아듣는 그 언어로 쓰여진 성서를 가질 수가 없느냐? 하느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직접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성당에서 신부님들이 말씀하는 것, 그게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반론도 이른바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그러니 천국에 가려고 하면은 돈 내야 된다. 라고 하는 식의 이른바 종교를 가장한 것이 횡행하지 않느냐. 독일어로 성서 써라. 내가 말하는 말, 내 말로 성서 써라. 라고 하는 게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크게 제기되었던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할게요. 로마 가톨릭에서의 기독교 문명에서의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였어요. 에브로어, 라틴, 그리스어, 라틴어. 이 세 가지 언어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비잔틴 제국은 자신들이 로마 가톨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열세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인정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동방정교, 동방기독교를 전파함에 있어서 상대방 입장들을 많이 생각해 줬어요. 그래서는 포교를 하는 대상에게 너네들이 비잔틴 제국의 공식 언어였었던 그리스어를 배워가지고서는 그리스어로 적혀진 성서를 읽으라 라고 하지 않고 걔네들의 말로써 그리스어로 된 성서를 번역해서는 손에 쥐어주면서는 믿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였어요.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립니다. 뭐가 갈리냐? 중세 서유럽에서는 한편으로서는 그렇게 라틴어를 배워가지고서는 공통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종교적인 경험을 나누면서 오히려 거기서 선순환적인 발전을 이루어 수 있었던 이러저러한 로마 가톨릭권의 국가들, 오늘날의 거기에의 서유럽 국가들입니다. 거기는 이른바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접근 경로가 차단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차단된 접근 경로를 뛰어넘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또 열려 있기도 했었어요. 반면 슬라브인들에게는 이제 러시아인들, 오늘날 우크라이나인들, 오늘날 벨라루스인들, 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슬라브인들에게는 말은 있었지만 글자는 없던 상태의 사람들에게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글자로서 심지어 그리스어에서 성서까지도 번역해가지고 손에 쥐어주면서는 그들은 자신들이 하던 말을 그대로 계속 할 수가 있었어요. 즉 토착어, 버나큘러 랭귀지라고 하는 토착어라고 하는 것을 슬라브 지역에서는 그대로 계속 끊임없이 중단 없이 연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마이너스는 작용해요. 그리스어를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많은 수가 그리스어로 남겨진 수많은 이른바 인류의 고대 문화 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는 아주 좁았었어요. 그러긴 하나 자신들의 땅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의 언어로서 표현함에 있어서는 큰 불편은 못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러시아어로 남겨진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시대 때부터 여전히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강한 이른바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자신들의 언어로서 자신들의 삶의 체계로서 사고 체계로서 언제든지 서로 이렇게 교류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건 러시아 문학에 있어서 어떻게 결과론적이지만은 지금까지로 보았을 때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었던 하나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텍스트, 이 부분에. 책 볼까요? 반면 키릴 문자는 슬라브 구어를 존중하며 단지 그리스 문자의 도움을 받아 그 표기법을 갖춘 것이다. 따라서 이 키릴 문자에는 러시아의 민족적 문화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문화적 큰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이는 거꾸로 보자고 하면 러시아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지적 전통, 그리스어로 남겨진 지적 전통과 단절되었음을 한편으로서는 의미하기도 한다. 그게 결국은 표트르 데제라고 하는 인물이 서구와 근대화, 유럽처럼 겉모습이라도 유럽처럼 되자라고 하는 유럽화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었어요. 표트르 대제의 그 시기에 자신들 마치 키예프 루스 시대 때 러시아인들의 조상들에게 반발짝 자신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 있었던 어떠한 대상으로서 비전티인이 여겨졌던 것처럼 표트르 대제 시대쯤에 이르러서 표트르 대제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에게는 또 자신들보다 한 발짝쯤 앞서 있는 대상으로서 유럽이라고 하는 그 대상. 결국 그래서는 나중에 또 유럽처럼 되자라고서는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토착적 사유에 익숙한 러시아의 지식은 이제는 오히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세련된 형이상학 위에 구축된 서구의 이성적 합리주의의 사유가 지닌 한계와 모순을 반성케 한다. 이 부분은 이 책 필자의 매우 고유하면서도 또한 한편으로서는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른바 러시아가 자신들의 언어로서 자신들의 기록을 발전시켜 나갔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역시 그러다 보니 고대 그리스 시대 때의 그리스어로 남겨진 이러저러한 많은 지적 전통과는 일정 정도 격리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단점. 그 단점에 대해서 재반론처럼 이야기하기를 이른바 로마 가톨릭 시대 때의 그냥 아주 그냥 엄격한 신학 철학으로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다져간 서구의 형이상학적인 합리적인 주지주의적인 그러한 이제 사고의 방식과는 다른 뭔가 러시아어적인 직관적이며 이제 영적인 그런 이제 사고 체계로서 이제 표현되는 언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을 키워 나갈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라고 또 재반론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여하튼 키릴 문자는 러시아가 유럽의 일부이면서도 라틴 문화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축한다. 더불어 그리스도교 선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탄생한 키릴 문자는 이후 988년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러시아의 문화에 종교적 기저가 흐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부분도 체크해도 될 겁니다. 러시아 문화에 종교적인 기저가 흐르고 있음을 또한 강력하게 시사한다. 그러면서 키릴 문자의 지역성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듯 지역의 토속 신앙과 그리스도교가 공존하면서 이른바 이중신앙의 문화가 러시아에 구축된다. 이중신앙, 드바이베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겁니다. 공식 신앙으로서의 기독교라고 하는 건 그리고 기독교 도입 이전, 토테미즘,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통적인 신앙에서 자신들이 믿어왔었던 이 부분. 이게 러시아 같은 경우 물론 표면적으로서는 서로 부딪히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상 이러저러한 이제 기독교 받아들이기 이전에 민간 신앙, 자연 신앙 같은 것은 이제 축출되고 이제 사라져야 되는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배제했던 것이 많은 나라에서의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나 러시아에서는 요걸 밀어내의 현상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이 민간 신앙을 이렇게 기독교 신앙 테두리 안으로 기독교화시켜서는 끌어들여서는 기독교 신앙처럼 보여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좀 더 거부감 없이 전파되고 그렇게 그냥 믿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금은 이제 병립적인 정책을 썼다. 그것이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최소한 이제 외피만이라도 기독교적인 틀로 바꾼다고 하면은 그 안에 흐르는 이러저러한 내용 정도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이 러시아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는 그걸 그냥 이제 두 가지의 믿음 체계가 서로 공존한다. 그런 정도의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 기독교 이전의 민간 신앙. 그래서는 두 가지 믿음 이런 뜻으로서 드바이베리라고 러시아에서 이야기되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2월 말 되면 항상 마슬레니츠라고 하는 거 하지요. 뭔지 알죠? 블린이라고 해서는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봄맞이 행사라고 하는 역시 그냥 민간 전통의 신앙이었어요. 그걸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서는 부활절 40일 전에 벌어지는 즉 이른바 부활절까지 40일 사순절 단식에 들어가기 직전 그냥 기름기 있는 것들 40일 동안 안 먹으면서 거의 그냥 굶다시피 하면서 평소 먹던 것과는 다르게 그냥 지내도 버틸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름진 음식들 많이 먹어가지고서는 일주일만이라도 그냥 듬뿍 마치 그냥 겨울잠 자기 전에 동물들이 그냥 많이 먹듯이 그렇게 먹고 40일 이제 단식 기간 동안에는 좀 단식하다가 마치 이제 봄 되면서는 부활절 왔을 때는 그때는 부활의 기쁨을 느껴라 라고 하는 이른바 봄맞이 축제, 원래 슬라브인들의 이교 신앙에 있었던 봄맞이 축제를
기독교 신앙으로 끌어들이면서는 부활절과 연관시켜서는 사순절 단식 시작되기 전 이른바 뭐 그런 행사처럼 계절을 그렇게 좀 살짝 바꾸어 가지고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뭐 그런 게 그냥 가장 전형적인 이제 뭐 이중신앙의 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올해 부활절 언젠가요? 4월 16일이지요. 그래서는 정교회에서 부활절은 날짜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부활절이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올해는 4월 16일 해서는 로마 가톨릭의 부활절이나 정교회의 부활절이나 날짜가 같은 날에 그냥 겹쳤어요. 그러기도 합니다. 자, 책 다 받고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었던 프린트물 양면으로 되어 있는 거 한 장짜리 이거 보도록 합시다. 많이 없네. 옆에 친구한테 좀 복사해서는 챙겨 놓으세요. 지금 없음. 없어요. 저번 시간 건 없어요. 다 가져갔는지. 자, 프린트 보세요. 3월 23일자 날짜로 되어 있는 중세 러시아 문학의 첫 300년 키예프 루스 시대 때의 큰 흐름이라고서는 제목 나와 있는 거. 1번 시대 구문과 문학의 조응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글쓰기와 문자성의 방향 그 다음에 주요 작품 메시지 뭐 이렇게 보면서는 키예프 시대 때라고 이야기되는 흔히 그냥 이제 뭐 8세기 이제 80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1240년 뭐 그때까지 이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구분과 문학의 조응, 시대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 다음 또 문학은 또 이제 그 시대랑 어떻게 약간 관련을 가졌었는지, 키예프 루스 시대 때 첫 300년의 문학 해가지고서는 일단은 그 문자로 기록된 그 대상이 되기 시작한 거는 10세기 말 900년대 후반이 되겠고, 실제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그것보다 100년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뭐 850년, 860년, 그때 전부터서는 이제 그냥 연대기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13세기 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몽고 타타르의 침입과 지배 해가지고서 키예프 루스가 멸망하는 그때까지 그렇게 그냥 끝나는 시기는 그냥 딱 끊습니다. 해가지고 옆에 그냥 볼티컬 앤드 소셜 본드라고 적혀 있지요. 요게 이제 그냥 좀 횡적 종적인 그러한 이제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키예프 루스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이어질 이제 모스크바 시대 300년의 문학에서는 오히려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중세의 마지막 이제 중세 마지막 시기 중세에서 중세 다음의 근대로 넘어가는 뭐 교량의 역할을 하는 17세기 시대에는 이제 횡적인 사회와 이제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종적인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에 대한 강한 이른바 준수의 의무를 느끼는 게 그걸 종적인 연결이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것을 최대한 이렇게 보존하겠다. 그것을 그냥 최대한 역시 후대에 잘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 그걸 이제 종적인 이제 연결이라고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옆에 나오는 이제 소셜 본드라는 사회적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 사회와의 이제 역시 이제 그 강한 이제 연결성을 아무리 그냥 조금은 종교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의 문화처럼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당대 사회성과의 그런 이제 연결 링크를 찾아가려고 하는 이제 의식적인 움직임은 중세시대 문학에서도 적어도 동슬라브 문학이라고 하는 러시아인들의 조상의 문학에서는 역시 아주 강했었습니다. 뭐 그런 점들은 이제 뭐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볼게요. 첫 번째 키예프 루스 시대도 그래도 조금씩 뭐가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중세 러시아 문학 발생기에서는 이제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반 한 1050년대 정도까지. 두 번째 키예프 루스 시대 때 문학이라고 해서는 이제 10세기 중반쯤부터 이제 11세기 중반에서는 12세기 초까지 이제 100년 조금 안 되는 시기. 그 다음에 3번 봉건 분할 시대의 문학은 이제 이 키예프 루스가 이제 이러저러한 공후들이 자기가 다스리던 공국으로서는 막 세분되기 그냥 조금 잘게 찢어지기 시작하고 서로 간의 갈등 반목이 좀 이렇게 더 격화되면서는 약간 내분의 양상으로까지 치닫던 뭐 그런 찰나 결국은 외부에서 강력한 힘이 오면서 저항도 못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그 마지막 시기 이렇게 그냥 크게 키예프 루스 시대 300년도 이렇게 조금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중세 러시아 문학의 발생기라고 하는 부분 볼게요. 키예프 루스의 세례와 문자 도입 그렇게 나옵니다. 해가지고서는
맞닿는 역사와 기록의 시작이라고 우선 그렇게 나와 있지요. 맞닿는 역사 일부러 앞에다 한마디 뺐습니다. 나중에 수업하면서 이야기하려고. 무엇과 맞닿는? 아직 이야기 안 했으면 뭐 요거 나중에 주면서 이야기할 때 거기다 써놓으세요. 맞닿는 역사와 기록이 시작해서 맞닿는 역사, 무엇과 맞닿는? 인류의 시작과 맞닿는, 인류의 시작, 인류의 기원과 맞닿는 역사의 시작과 역사 뭐라고 썼습니까? 정확한 워딩이 역사와 기록의 시작. 즉 글자를 갖게 됐고 이제 자신들이 스스로 이제 자신 전에 받은 글자로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남기다시피 하는 문헌이 그 바로 옆에 있는 지난 세월의 이야기라고 하는 연대기 작품이에요. 이 연대기 작품인데 이 연대기 작품 역사 기록했을 때 항상 좀 애매하지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지라고 하는 그 시작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갈등, 고민,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뭐 끝이야 그냥 오늘까지 쓰면 되겠다. 내지는 조금 애매하니까 일단 이 부분은 너무 현실이랑 연관되니까 정치적이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 30년 전쯤에 끊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시아 역사 볼 때 그냥 소비에트 끝나는 거 거기까지 하자. 소비에트 해체 이후 러시아 연방 이거는 오늘날하고 너무 연관된 부분 많으니까 이건 아직 역사라기보다는 정치라고 하는 쪽에서 왠지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역사라고 조금 과거로서 분리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은 그러면 소비에트 해체 1991년 거기까지만 끊자. 끊는 건 오히려 쉬워요. 마지막 종결 지점을. 시작하는 출발점을 정하는 것은 그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뭐 정확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인들의 조상, 그들이 함께 살았던 동슬라브 시대 때 자신들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어디로 잡을 것인가? 당연히 연대기 쓸 때, 역사 쓸 때 이 사람들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하고 시작을 어디로 잡았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시작을 어디로 잡았을까? 동슬라브인들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역사를 이제 자기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자로서 기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시작점을 어디로 잡았을까? 어디로 잡았을까? 어디로? 시대적 시작점. 그 역사 기록의 시작점.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 때, 자기들, 슬라브인들, 슬라브인들이 살기 시작했을 때, 그 슬라브인들이 살기 시작했을 때, 슬라브인들이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냥 일견 조금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싶은 그 정언 명제, 슬라브인들이 살기 시작했던 그때, 그 이제 요거 찍어가지고 슬라브인들이 살기 시작했던 그때를 언제로 생각했을까요? 그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추측해보세요. 슬라브인들이 살기 시작했던 때, 그때를 막상 걔네들, 슬라브인들은 언제나 생각했을까? 감이 옵니까? 언제쯤 했을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방주. 천지 창조 이후 노아의 방주가 걸렸다가 대홍수 나고 물 쫙 빠지고 방주에 탔었던 나와가지고서는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퍼져나갔을 그때로 1000년 전의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오늘날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상들 함께 살던 동슬라브인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왔을까를 고민을 하고서는 그 시작점을 어디로 잡았냐니까 노아의 방주로 끌어올려요. 매우 대담한 시도지요. 그랬어요. 물론 한편으로서는 당연히 엄밀한 역사적인 기록은 아니에요. 역사시대, 선사시대 구별은 뭡니까? 역사시대는 문자로 기록이 남아있는 것. 선사시대는 지금 우리가 문자로 남겨진 기록은 찾을 수가 없고 고고학적인 증거들, 즉 유물, 유적, 유품들이 남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는 막연하게나마 추정하는 그 시기. 그때는 선사시대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역사 이전이라고 해서는 이제 선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데 연대기라고 하는 역사 기록, 글로 쓰잖아요, 이제. 최초로 쓰여진 역사적 기록 문헌으로서 연대기, 그 연대기의 첫 시작을
약간은 아이러니하지만은 그냥 가볍게 글자로 기록을 남긴다라고 하는 역사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는 종교적인 뭐 어찌되었건 상상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노아의 방주 시대로 아무런 심리적인 저항 없이 그냥 가볍게 끌어붙여요. 당연히 우리도 거기서 왔겠지. 무슨 생각?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생각. 우리도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잖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잖아, 우리도. 그럼 우리도 우리의 뿌리는 거기서 시작되었겠지. 라고 하는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믿음과 결합이 돼요. 역사가 이제 지금 말하는 엄밀하면서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역사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신화에 가깝다시피 하는 이른바 구약시대의 사건과 아무런 부담 없이 결합하는 종교적인 상상력을 보여줍니다. 뭐가 프린트가 많습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요. 가져가세요. 예. 자, 예. 그래. 세 개 받았으면 맞게 받았어요. 이 글이 원정이 중 야로슬라브나의 애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주요 작품 구절 인용이라고 하는 것 요것 하나, 그 다음에 책 양면으로 복사한 것 하나, 그렇게 세 덩어리 받았으면 맞게 잘 받았어요. 일단 오늘 날짜로 되어서는 3월 28일 예브루스 시대 첫 300년의 문학 주요 작품 주요 구절 인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 찾았어요? 찾으셔서 사옵나이까? 꺼내보세요. 지난 세월의 이야기라고 나오지요. 요 지난 세월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야로슬라프라고 하는 이제 자르 시대 때 뭐 이제 사실은 대공 밀리기 크냐지라고 말해야 됩니다만, 이른바 뭐 책은 지혜의 셈이고 책은 전 지구를 적시는 강이다. 책은 지혜의 셈이다. 책을 읽을 때는 뭐 하느님과 성인과 대화하듯이 책을 읽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꽤 긴 인용 나왔었던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인용이 이제 인용의 출처가 지난 세월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겁니다. 모비에스지 그레멘니 리에트라고 하는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뭐 러시아 번역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은 아주 커요. 중세책이라서는 크기도 이만하고서는 그냥 사람이 손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쇄하듯이 이렇게 못 쓰잖아요. 그래서 책 크기는 보면은 상피츠부르크에 가면 이제 황립도서관, 황립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publiczne biblioteca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퍼블릭 라이브러리 그 말 되겠지요. 거기 가면 그냥 거기 이제 수사본실이 있는데 거기 수사본실에 원본은 그렇게 그냥 저장이 되어 있어요. 1377년에 기록된 이른바 수사본 책입니다. 1377년에 쓰여진 책이에요. 1377년에 후대에 뺏겼었고 1377년에 전대에 내려오던 책을 그때 다시 사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1377년에 쓰여진 사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남겨진 그 사본을 가지고서는 이러저러하게 그냥 수많은 학자들이 오늘날까지도 연구하고 하면서 밝혀낸 사실은 이른바 지난 세월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은 대체로 1113년에서 1117년, 8년 요때쯤에 최종 편집이 이르러서는 오늘날 1377년의 사본으로 존재하는 요 책의 사실상 상당 부분이 1110년 언제쯤 쓰여졌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는 1110년대에 쓰여진 책 원본이 아니에요. 그 책보다도 한 260년, 이제 250, 60년 뒤에 존재하는 사본 중에서 제일 이른바 오래된 사본, 그게 오늘날 남아있는 이른바 중세 러시아 문학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최초로 그 창작 시기가 거슬러 올라가는 문헌입니다.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제일 앞에 그냥 이제 지난 세월의 이야기하고서는 부제 내지는 뭐 이 책이 무슨 내용이다 목차 이런 성격으로서 이제 약간은 따로 이제 떼어가지고서는 한 문장 나오는 게 이럽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의 기원, 누가 처음으로 키예프에서 통치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의 기원, 제일 처음 키예프라고 하는 이른바 동슬라브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도시 키예프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도자는 누구이고 그리고 러시아 땅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제일 마지막 번역이 조금 여기 이 사람도 이렇게 했네요. 러시아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말해주는 에서는 원문에 보면 루스카의 제물리아라 나오죠. 러시아 땅, 루스인들의 땅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말해주는 이야기이다. 라고 부제처럼 뭐 책 전체의 내용에 대한 뭐 약간의 에피그라프 제사 내지는 뭐 목차 뭐 하여튼 다양하게 해석될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앞에다가 한 문장 달아주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책 양면으로 복사해서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준 이거예요. 36페이지 보세요. 그 이제 책 복사해서 이렇게 양면으로 복사해서 드린 거 있지요? 그거 36페이지라고 적혀 있는 부분. 36페이지. 요거 이제 제목 같은 거 요거 다음에 시작되는 게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단다 하고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천명을 거역하고 함께 잘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창조주의 뜻이었는데 천명을 거역하고 땅을 나누어 가졌다.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네 땅, 여기는 제 땅. 우리 요거 내 영역, 내 나와바리. 난 여기서 내가 살래. 넌 절로 가. 하면서는 그렇게 이제 세 형제들이 이른바 이 땅을 나누어 가지면서는 그렇게 분화되어 나가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 후 누구라도 형제의 땅에 침입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각자 자기의 땅에 살았다.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의 민족만이 있었다. 이때 사는 사람들 증가하자 그들은 하늘까지 탑을 쌓기로 했는데 이때가 요크탄과 팔레크의 시대였다. 이제 바벨 언어지요. 하늘에 이른 탑과 그 주위에 바빌론시를 건설하기 위해 세나르 평원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40년 동안 이 탑을 쌓았으나 끝내 완성하지 못했다. 하느님은 도시와 탑을 보시기 위해 강림하시어 종족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느님은 언어를 섞어서는 72개의 민족으로 나누어서는 온 땅에 흩어놓으셨다. 언어를 섞으실 때 하느님은 거대한 바람으로 탑을 부숴 놓았으니 오늘날 그 흔적이 아스리아와 바빌론 시에 남아있으며 높이와 폭이 뭐 등등등 흔적은 오랫동안 남아있다. 탑을 허물고 민족을 나눌 때 셈의 아들들은 동쪽으로 함의 아들들은 남쪽으로 야벳의 아들들은 서쪽 북쪽으로 나누어서는 각자 또 이제 아들들이 자기 나라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72개의 민족이 생겨나고 이들을 노리크라 불리는 야베 쪽으로부터 슬라브 민족이 생겨났다. 이야기 조금씩 구체화됐지요. 슬라브인들은 지금의 헝가리, 불가리아 땅인 도나우강, 다뉴브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통 서구 역사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쪽에서는 다뉴브강이라 말하고 러시아로서는 도나우강이라 말하는 도나우강 연안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이 슬라브인들은 그 영토에 흩어져 살며 자기들이 정착한 장소의 고유 이름에 따라 각각 달리 불리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모라프 강가에 와서 정착하였기 때문에 모라프인이라 불리게 되었고 이들은 체코인이라 불려졌다. 모라프인들 모라비아인들을 불리기 시작했고 오늘날의 체코는 이른바 체크라고 하는 땅, 그 다음에 모라비아라고 하는 땅으로 그렇게 모라비아라고서는 불려요. 그리고 이 모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키릴과 메포 이 모라비아라고 하는 땅에서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에게 자신들 바로 옆에 있는 독일, 오늘날의 독일의 조상쯤이 되는 프랑크족, 그 프랑크족의 기사단들이 무시로 이른바 무력으로 침입해 오면서 너네들 빨리 우리 로마 가톨릭 믿고서는 바티칸 시티 교황 폐하에게 충성을 맹세해라 라고서는 바로 옆에 있으면서 계속 그렇게 침입해 오니까 차라리 멀리 있는 그리스 땅에 있는 비잔틴 제국에게 사신을 보내서는 너네들이 와서 우리 바로 옆에서 계속 침입해 들어오는 저 프랑크 왕국의 기사단 좀 어떻게 좀 막아줄래? 라고 하면서 비잔틴 제국에서 오늘날의 체코 땅의 모라비아로 이른바 선교사절을 보내면서 슬라브족들에게
비잔틴 제국의 정교회 포교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베크로아티아, 오늘날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호르단이라고 하는 슬라브인들도 있었다. 한편 몰로프 강유역의 슬라브인들에게 쳐들어가 함께 살다가 한편 몰로프인들은 강유역의 슬라브인들에게 쳐들어가 함께 살다가 그들을 쫓아냈으며 이때 쫓겨난 슬라브인들은 위슬라 강에 정착하여 랴흐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오늘날 폴란드의 조상이에요. 오늘날 폴란드인들에 대해서는 랴흐라고서는 러시아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랴흐인들 가운데 폴리아크인들, 폴리아크 이게 오늘날의 폴란드입니다. 러시아로서는 뭐 랴흐는 이렇게 써요. 러시아로는 랴흐는 이렇게 쓰고 폴리아크는 이렇게 쓰고 이게 오늘날 러시아에서는 빨리아크 이게 바로 이제 폴란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이고요. 또 다른 랴흐인인 루츠이치, 마조프샨의 포메라니아인들이 나오게 된다. 또한 드네프르강, 오늘날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듯이 이제 흘러가는 드네프르강 주위에 정착한 슬라브인들, 이거 이제 동슬라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폴리아네라 불리게 되었다. 벌판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폴리아네인들이라고 불리게 됐어요. 폴리아네 했을 때 요거는 이제 복수주격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벌판에 넓은 벌판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란 뜻으로서 폴리아네인들이라고선 그렇게 이야기했죠. 폴리아네인들에 부르게 되었고 숲에 정착한 제레프인들, 프리비아치강과 드비나 강 사이에 정착한 드레고비치인들, 드비나 강 주위에 정착한 사람들은 폴로차네라 불리게 되었다. 37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 나오지요. 이거 표시하세요. 37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 요게 오늘날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인들의 조상이라고 말해지는 동슬라브인들, 그 동슬라브인들이 정착해 살기 시작한 유역, 그 지방 말하는 거예요. 37페이지 그 윗단락, 슬라브인들은 지금의 헝가리와 불가리아 땅 나온 이 부분은 동슬라브 말고 오늘날의 체코폴란드의 서슬라브, 그리고 오늘날의 불가리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인들이 중심이 되는 남슬라브, 서남슬라브인들이 37페이지 이제 가운데 단락, 37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은 동슬라브인들. 뭐 키예브 루시 시대 때 키예브 루시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폴로차네라는 이름은 드비나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폴로트라는 작은 강 주위에 정착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일멘 호수 주위에 정착한 슬라브인들은 자신의 이름 그대로 슬라브인이라 불렸는데 그들은 도시를 세워 노브고로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요. 노브고로트라 이름 지었다. 이렇게 슬라브족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으나 36페이지 서남슬라브족들은 오늘날 곧 이제 거의 오늘날의 체코 지방, 그 다음에 남슬라브인들은 거의 이제 오늘날의 그리스하고 접경하는 불가리아 지역 정도, 동슬라브인들은 거의 이제 이쪽 동쪽 끝까지 그 언어만은 자기 민족의 이름을 따서 슬라브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38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그 뒤에 38페이지 나오는 한 단락은 이제 그냥 여기 키예브 루시 시대 때의 그냥 동슬라브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시간 안 되니까 여기까지는 못하겠고, 이렇게 하면 사실 중요한 건 정리만 할게요. 역사 문헌의 역사 기록의 시작을 종교적인 상상력으로 작용되었었던 아주 이전과 결합시켜서는 아무런 중간에 근거 없어요. 그냥 이때부터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쭉 끌어올려서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제일 마지막인 이른바 야벳의 자손으로 자신들을 그렇게 그냥 휙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랬었대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그랬었답니다. 오늘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하면서는 진도 계속 하도록 하고요. 프린트물 잃어버리지 말고 들고 다니세요. 하나로 잘 모아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